안녕하세요, 달입니다. 달과 함께 소설을 이제부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편으로 채식주의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장편 소설입니다. 표제작인 채식주의자, 그리고 몽고반점, 나무불꽃, 이 세 편의 중편 소설로 이루어진 장편 소설입니다. 각각의 중편 소설들이 저마다 완결된 플롯을 갖추고 있어서요, 한 편씩 따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따로 읽어도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 소설들이 발표될 당시 20년 전이죠, 몽고반점을 먼저 읽은 다음 시간의 편차를 두고 채식주의자를 읽었습니다. 당시에 몽고반점이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인 나무불꽃은 며칠 전 책이 집에 배달되고 난 다음에야 읽었습니다. 채식주의자를 비롯해서요,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저도 초보 독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채식주의자는 작가가 발표한 순서대로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을 순서대로 읽어야 하고요, 또 세 편의 작품을 모두 읽어야만 독서를 잘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읽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모두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세 편의 소설은 결국 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표지에도 중편 연작이 아니라 장편 소설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 장편 소설이라는 이 표기가 이 작품의 형식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를 한 편의 장편 소설로 읽는다는 것은요, 내용을 일관되게 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잠시 줄거리를 따라가 봅니다. 채식주의자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죠. 영해의 채식, 곧 육식에 대한 거부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가족들의 파티가 있던 날, 그녀의 친정아버지, 월남 참전 용사였던 그는 육식을 거부하는 딸 영애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뺨을 막 거듭 때리죠. 그리고 막 입을 벌려서요, 육식을 강제합니다. 그녀는 손목을 칼로 자해하고 병원에 실려가죠. 그 과정을 바라보는 서술자는 그녀인 영혜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거의 수수방관하다시피 합니다만, 그런데 이 소설 속 나인 그 남편은 전지적 서술자가 아닙니다. 작가는 영혜의 꿈들을 교차 편집처럼 소설 중간 배치해 놓았고요, 이 꿈들이 영혜의 독백으로 펼쳐지죠. 그런데 이 독백의 진술들은 소설 속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이 아니라 소설 속에 펼쳐진 현실들은 소설 속 현실이라고 제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 현실 못지않게 중요한 암시입니다. 꿈들이 암시라는 거죠. 그렇지만요, 중편 채식주의자의 서술자인 영애의 남편, 이 등장인물은 이 중편이 끝나는 것으로 거의 그 두 번째 몽고반점에서 잠깐 등장하지만 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이 등장인물 남편은 그렇게 잊혀져도 좋을 만큼 그 역할이 이야기 전달제에만 그치지 않는 등장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을 뜯어봐야 됩니다. 그 일은 뒤에서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는 컨텐츠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미루겠습니다. 장편 채식주의자의 제1편, 첫 번째 중편인 채식주의자는 영혜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분수대 옆에서 종결됩니다. 영혜는 토플리스라고 하죠. 상반신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고요, 쇄골과 젖가슴을 드러내고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의 채근으로 영애가 움켜쥐고 있던 오른손을 펴자
포식자에게 물어뜯겨 죽은 작은 동박새가 벤치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운이 오래 남는 장면입니다. 몇 개의 문장으로 줄거리를 정리하니까요, 매혹적인 풍경을 지도 위에 가느다란 등고선 같은 것들로 추상한 것처럼 소설이 아주 건조해지네요. 하여간 원작을 꼭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설인 몽고반점은요, 채식주의자의 서사를 앞세워서 그 앞선 플롯으로 삼아서 이제 이어갑니다.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를 집필한 다음 얼마만큼의 세월이 경과한 다음에 두 번째 소설인 몽고반점을 집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채식주의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장작과 비평 여름호에, 그리고 몽고반점은 그해의 다음 계절, 그러니까 2004년 문학가사회 가을호에 발표되었습니다. 작가 한강은 이 소설을 구상할 때부터 이미 3부로 구성된 장편 소설이었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몽고반점의 3인칭 서술자인 그 사람, 영애의 형부, 비디오 아티스트, 행위예술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영애의 언니인 인혜의 남편, 이 사람은 1편인 채식주의자에게도 잠깐씩 나타납니다. 거기서 그는 부인의 사업과 부동산 투자로 예술에만 전념케 된 운 좋은 남편으로 설명되죠. 영애의 남편의 눈으로요. 또 가족 파티에서 장인의 만행의 과정에서는, 장인이 만행을 막 부리는 그런 장면에서요, 수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영애가 손목을 자해하자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튀어갑니다. 옷이 피에 다 물들죠. 전편 채식주의자에서 별로 비중이 없는 인물로 그려지지만요, 언뜻 표현된 그의 행동과 대사,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심리는 그가 서술자로 등장하는 몽고반점에서도요, 같은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격 분류 패션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유구한 역사 동안 권자를 독점했던 혈액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혈액형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MBTI에 밀렸죠. 이 MBTI로 치면 채식주의자에서도요, 또 몽고반점에서도 영애의 형부, 인혜의 남편, 행위예술가, 몽고반점의 서술자, 그는 E가 아니라 I, T가 아니라 F쪽 사람입니다. 내향성과 감성의 사람이라는 거죠. 심리 그래프 위에서 예술가적 열정이 이 중년 남자의 오줌줄기처럼 땅으로 향하고 있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처제 영애의 몽고반점이었습니다. 영애의 몽고반점을 이 형부라고 지칭하죠. 형부가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로부터 동생 영애의 몸에 20살이 넘게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는 작품에 쓸 스케치 속 여자의 엉덩이에 푸른 꽃잎 같은 점을 찍으면서, 소설적 표현입니다, 가벼운 전율과 함께 발기를 경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소설의 등고선을 제가 짧게 그리겠습니다. 미술가는 말합니다. 박물관을 찾아서 그림의 원화를 보아야 한다. 음악가는 말합니다. 연주회를 찾아서 음악의 일회성을 경험해야 한다. 소설 원작에 대한 독서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이죠. 네,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제가 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꼭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전개되는 몽고반점의 줄거리는 이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널리 퍼져 있죠. 형부와 처제가 부적절한 행동, 섹스를 했다. 사람들은 이 점을 핀셋으로 꼭 집어 들어 올려서요, 밝은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떤 건지와는 상관이 없이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제대로 짚어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부와 처제가 벌인 이 성행위를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행위야말로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의 의미 회로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이 특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이점. 이 질 들레지라는 프랑스의 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미의 논리라는 책을 쓰는데요. 거기서 소설적 사건과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아무 일이나 소설적 사건이 아닙니다. 야구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야구 공이 홈런이 되기 위해서는 타자가 휘두른 배트의 중심에서 무슨 일들이 겹쳐서 발생해야 됩니다. 투수가 던진 공의 속력과 공기의 반발력이 있겠죠. 그리고 타자가 휘두른 배트의 힘들, 이 강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그 찰나입니다. 그 찰나. 거기가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배트에 맞은 공이 멀리 날아서요 펜스 상단을 넘어갑니다. 그 순간입니다. 이것도 또 특이점입니다. 마침내 공이 관중석에 떨어집니다. 공이 관중석이 떨어지는 그 순간도 특이점일까요? 특이점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이 특이점은 강도가 약한 특이점입니다. 이 배트에 공이 맞았을 때 모두의 시선이 딱 쏠리죠. 그리고 이 공이 펜스를 넘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죠. 공이 관중석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관중들이 외마디 외침과 함성의 크기, 뒤로 갈수록 더해지지만요, 특이점이 생성하는 강도는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펜스를 넘어갈 때의 일 때가 가장 크고요, 공이 관중들이 뻗은 손들 안으로 떨어질 때, 관중석에 떨어질 때의 강도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니다, 마지막으로 관중석에 떨어질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홈런보다도 홈런 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과정에서 특이점이 몇 개가 생겼습니까? 3개가 생겼죠. 특이점과 특이점들이 연결되어서요, 물론 그 특이점들은 강도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소설은 그 사건을 통해 의미가 생성되는 예술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특이점들이 만나서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이 의미를 생성합니다. 이 소설에서의 사건은 한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이점과 특이점들이 연결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소설은, 그래서 소설적 사건은 과정적 진실, 또 맥락적 가치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닙니다. 그래서 미분의 눈으로 소설을 봐야 됩니다. 미분의 눈. 미분의 눈. 하나하나의 순간순간들을 다른 것들과 자세히 보고 다른 것들과 연결시키는 그런 눈으로 소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미분의 눈으로 보면 형부와 처제가 벌이는 성행위는 하나의 특이점입니다. 소설은 성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행위의 앞과 뒤를 거느리고 있고, 그 앞과 뒤의 사건들은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그 시간의 라인 위에 성행위와 연결되는 또 다른 특이점들이 좌표를 찍고서 이제 사건으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해볼까요? 앞뒤 싹둑 자르고 성행위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의 과정과 맥락에서 이 성행위는, 형부와 처제가 둘이 나눈 이 성행위는 배트에 공이 맞았을 때와 공이 펜스를 넘어갈 때와 같이 가장 높은 꼭지점의 강도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보고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 제가 말을 어렵게 하고 있나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설을 보는 눈이
아래 위로는 어떨지 몰라도 옆으로는 확실하게 넓어질 필요가 있겠죠. 또 열려질 필요가 있겠죠. 자, 이 특이점들의 연결을 통해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앞뒤로 어떤 특이점들이 있고 이 세간의 눈들을 벌겋게 만든 이 두 사람의 성행위라는 특이점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성행위의 앞을 봐야 됩니다. 성행위의 앞에는 두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당사자들이 성행위에 이르는 과정들이 있고요. 전제들이 있습니다. 몸에 물감으로 꽃을 그리고 하는 등등의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 일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뒤에 부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행위의 뒤에서 또 일이 있습니다. 성행위가 끝난 다음에 그 뒤에는 이 형부의 아내 그리고 영애의 언니인 이내가 아침에 그들의 행위를 목격합니다. 두 사람이요 이 성행위를 해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 현장에서 잠을 잡니다. 이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현장에서 이 경찰이 올 때까지 머물며 기다리고 있은 격입니다. 야, 아주 멍청한 도둑들이죠. 이 멍청한 도둑들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행위는 아침까지 거기에 머물렀던 이 행위는 아주 중요한 특이점입니다. 이 멍청한 도둑들 때문에요, 이 소설은 섹스 소설로 머물지 않고 특이점들을 연결하면서 소설적 사건을 펼쳐냅니다. 물론 성행위 앞의 사건들과 더불어서 말이죠. 그리고 의미를 형성합니다. 아쉽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음 회에 이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고비에 이목을 모아놓고서 투비 컨티뉴로 프리즈 프레임 해버리는 그 연속극의 버릇을 흉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앙심을 품은 앙심까지는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토요일 중으로 토요일 안으로 컨텐츠 하나를 올리기로 저 스스로와 약속을 했고요.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강 작가 특집은 한두 편으로 끝낼 계획이 아닙니다. 밤이 찾아오고 있고요. 오늘의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 하고 내일의 일은 내일 합니다. 고맙습니다.